정말 여기서 괜찮을까? 희정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우리만의 시간이야. 큰 바위에 기대 앉은 희정이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길에 이끌려 저도 그녀 곁으로 다가갔죠. 정우야,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렇게 경치 좋은 야외에서는 말이야.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사랑해. 희정아. 나도야, 정우야. 바위 위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지리산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눈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순간, 우연히 스친 손끝에서 느껴진 찌릿한 전율.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손끝에 남은 그 온기만큼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64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마주한 진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첫사랑의 설렘과 그 뒤에 숨겨진 애틋한 사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지혜 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전남 해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달구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일상은 언제나 같았어요. 올해로 64세가 된 배정우. 그게 바로 저예요. 혼자서 목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총각이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7년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이 조용한 마을에는 저 혼자만 남았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간단한 밥을 해먹고 동네 곳곳에서 들어오는 목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망치질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저녁이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혼자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에서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오랜 친구 김철웅이었죠. 정호야, 뭐 하고 있어? 그냥 저녁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철웅이는 대학 동창이면서 같은 고향 친구였어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고? 뭐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어가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환갑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정호야. 너 요즘 운동은 하고 있어? 운동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 그냥 일하면서 몸 쓰는 게 전부지.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우리 나이에는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내가 산악회에 나가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산악회라는 말에 잠시 주저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산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산악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산은커녕 동네 뒷산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산악회라. 사람들 많이 와? 그럼 우리 또래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분위기도 좋고 말이야. 혼자 집에만 콕 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할 겸 어때? 철웅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것뿐이었고 주말엔 더욱 적막했죠. 언제 가는데?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지리산 노고단 코스로 올라갈 건데 어떻게? 한 번만 나와봐. 글쎄다. 내가 산을 언제 가봤다고. 아이고, 뭘 걱정해. 다들 우리 또래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갈 거야. 그리고 너 옛날에 산악 동아리 했다면서? 몸은 기억할 거야. 철웅이의 계속된 권유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사실 요즘 체력도 떨어지고 혼자 있다 보니 우울한 생각도 자주 들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산에서 맑은 공기라도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등산복이랑 등산화는 있지?
오래된 거지만 창고에 있긴 해. 좋아. 그럼 토요일 새벽 6시에 지리산 입구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에서 오랜만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창고에서 먼지 쌓인 등산 장비들을 꺼내보았어요.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던 등산복과 등산화, 그리고 낡은 배낭까지. 옷을 펼쳐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어요. 대학 시절 산악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주말마다 산을 오르고 동기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요. 등산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물론 예전보다 몸이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요. 거울을 보니 낯선 듯하면서도 반가운 제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뒤 토요일이 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했죠.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외출을 하는 거라 조금 떨렸어요. 지리산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웅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호야, 일찍 왔네? 이 친구가 내가 말했던 배정호야. 산악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산행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리산 등산로 입구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늦게 온 회원 중 한 분이려니 했죠.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왠지 낯익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머, 정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확인한 그 얼굴은 정말로 윤희정이었어요. 희정아, 정말 너야?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밝고 환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정우야, 어떻게 여기서? 희정이도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산악회에 나간다고 친구가 권해서. 너도? 나도 비슷해. 요즘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헉헉거리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여보, 먼저 와 있었구나. 박성태였어요. 저의 대학 동기이자 한때 절친했던 친구 말이에요. 그가 희정이를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성태야, 너도 여기. 정우야, 이게 웬일이야? 성태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희정이가 성태의 아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희 서로 아는 사이구나. 세상 참 좁네. 성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와 희정이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산악회 회장님의 신호에 따라 드디어 등산이 시작되었어요. 성태는 앞서가며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희정이는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어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녀가 제 옛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정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희정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그냥 살았지. 결혼도 했었는데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냈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 너는 성태와 언제 결혼했어?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어. 벌써 35년이 넘었네. 35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죠. 산길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희정이를 힐끔거렸어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깊은 슬픔이나 피로가 느껴졌어요. 희정아, 혹시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물어볼 권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뭐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희정이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녀의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예전의 그 밝고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등살로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희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걸까? 앞서가던 성태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희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그 목소리에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다그치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제 옛 친구의 아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성태는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앞서 가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희정이는 자연스럽게 둘만 남게 되었죠. 걸으면서 희정이를 자세히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역력했어요. 기정아,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희정이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힘들어. 정말 많이 힘들어. 그 한마디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이렇게 지쳐 있다니. 희정이는 주위를 둘러본 후 성태가 충분히 멀어진 걸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성태가 많이 변했어. 희정이는 몇 년 전부터 성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도박까지 시작해서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조용히 해. 성태가 들을까봐. 희정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우리는 큰 바위 옆에 잠시 앉아 쉬었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지나다니고 있어서 대화하기에는 적당한 장소였죠. 희정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성태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건 사업이 망하면서부터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라고 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하루도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도박은 더 심각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화투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터넷 도박까지 한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 희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 심한 건 폭언이라고 했어요. 술만 마시면 희정이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했죠. 모든 게 희정이 탓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 무서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희정이가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는데 팔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도 조금 실랑이가 있었다고 했어요. 산악회 나간다고 하니까 돈도 없으면서 뭘 하러 나가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참고 있어? 이혼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희정이는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냐며 갈 곳도 없고 자식들한테 피해줄 수도 없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매일 밤이 무섭다고 했어요. 언제 또 화를 낼지, 언제 또 손을 들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 밝고 아름다웠던 희정이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가끔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희정이의 절망적인 고백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희정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제가 너무 놀래켜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정이를 찾는 소리였어요. 희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희정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까 얘기는 성태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게 정말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일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성태가 가까이 오는 소리에 희정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희정아, 잠깐만, 혹시 물어봐도 될까? 희정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40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날 기억나? 그 말에 희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물론 기억해. 그날 내가 안 나왔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안 나갔다고요? 뭔 소리야? 나는 그날 카페에 갔어.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내가 안 온 거잖아. 희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았죠. 그럴 리가 없어. 성태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점점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희정이는 그날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도착해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성태가 찾아와서는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는 분명히 약속 장소에 갔고 희정이가 오지 않아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성태로부터 희정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희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말이에요. 성태가 거짓말을 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믿고 있던 친구가, 그것도 40년 전부터 우리를 속여왔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희정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했어요. 왜 그날 성태가 그렇게 빨리 나타났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죠. 아마도 계획적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성태가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였어요. 희정이는 성태가 예전부터 자신을 좋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은근히 관심을 보였지만 희정이가 저와 사귀고 있어서 포기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기회를 만든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함께 산악동아리 활동을 하고 군대도 같이 갔던 친구가 이런 짓을 했다니. 희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친구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희정이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속임을 당한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일로 괴로워했는지 모르는데. 여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성태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어요. 희정이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성태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망친 배신자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희정이를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로 말이에요. 성태가 다가오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4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리고 희정이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을 본 이상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봤다면, 만약 성태의 말을 그냥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희정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산길에서 성태는 계속 앞서가며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어울렸어요. 저와 희정이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별로 말을 하지 못했죠. 아까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둘 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희정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산행으로 지친 것도 있었지만 아까부터 팔을 자꾸 만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희정아, 팔이 아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희정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성태는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어요. 그 틈에 저는 희정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죠. 팔 좀 보여줘. 뭔가 다친 것 같은데. 희정이가 주저하더니 소매를 조금 걷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산행 전에 봤던 멍자국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거든요. 팔꿈치 부근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목 쪽에는 붉은 자국까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심하게 붙잡히거나 비틀린 흔적이었죠.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어젯밤에 성태가 화나서 좀 심하게 잡았어. 희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이라니 산악회 오기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바르고 붕대로 감아놔야겠어.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희정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 정우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네. 희정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슬펐거든요. 붕대를 감아주면서 자세히 보니 더 심각했어요. 팔뚝 쪽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멍이 들었을까요? 희정아, 이건 너무 심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말에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성태가 다가왔어요. 희정이가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일어났죠.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자. 성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희정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니, 희정이가 팔을 좀 다쳐서 응급처치를 해준 거야. 제가 대신 대답했지만 성태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약이나 발라. 괜히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가 다쳤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폐 끼친다는 말을 하다니. 희정이는 아무 말 없이 성태를 따라갔어요. 뒤돌아서면서 저에게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서글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희정이의 그 멍자국들, 그리고 성태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전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희정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은 더욱 심각했어요. 단순히 부부싸움의 차원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희정이의 멍든 팔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것들도 떠올랐죠. 매일 밤이 무섭다고, 가끔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했던 말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희정이는 이 나이에 이혼은 힘들다고 했었고 갈 곳도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나서서 성태와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희정이 생각뿐이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됐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희정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혹시 성태가 더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산악회 회장님께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히 의심받을까봐 조심스러웠죠. 일주일이 지나도 희정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냥 잊고 지내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걱정이 됐죠. 희정이가 매일 밤이 무섭다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희정이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나야. 희정이야.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았죠. 희정아?
어떻게 내 번호를? 산악회 회장님께 물어봤어. 정우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집 근처 편의점에 있어. 성태가 술 마시고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 같았어요. 희정이는 주소를 알려주며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희정이가 있다는 편의점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조급했죠. 편의점에 도착하니 희정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희정아! 제가 부르자 희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옷도 조금 찢어져 있었어요. 정우야, 고마워. 희정이가 일어나면서 비틀거렸어요. 제가 재빨리 부축했죠. 무슨 일이야? 성태가 뭘 했어? 희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태가 오늘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완전히 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서 희정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했죠. 평소보다 훨씬 심했다고 했어요. 집안 물건들을 던지고 희정이를 밀치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했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고 했죠. 흉기로 위협했다고?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희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태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오늘은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희정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야. 그러면 더 화낼 거야. 희정이가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안 돼. 이건 이미 범죄야.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제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희정이의 집 주소를 알려줬죠. 경찰이 곧 출동한다고 했어요. 희정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가 함께 있겠다고 하니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우리는 함께 희정이 집으로 갔어요. 집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깨진 그릇들과 뒤엎어진 가구들. 성태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이 성태를 깨웠지만 아직도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됐어요. 폭언만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성태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경찰이 희정이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필요할 수 있다고 했죠.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들겠지. 내가 같이 갈게. 희정이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희정이의 몸에 있는 멍자국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희정이는 오늘 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성태가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더 화를 낼 것 같다고 했죠. 내가 모텔을 잡아줄게. 오늘 밤은 거기서 쉬어. 제가 근처 모텔의 방을 잡아주고 희정이를 데려다 줬어요. 방문 앞에서 희정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정우야, 정말 고마워. 오늘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앞으로도 언제든지 연락해. 혼자 참지 마. 희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희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성태가 밤새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했어요. 이웃들이 112에 또 신고했다고 했죠. 저는 다시 희정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으로 말이에요. 경찰관이 희정이에게 임시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했죠. 이제 결정해야 해. 희정아,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희정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희정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함께 가고 이혼 서류 작성도 도와줬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성태는 희정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였죠. 그제서야 희정이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성태가 구속된 후 희정이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희정이는 가정폭력과 도박 중독을 이혼 사유로 제시했어요. 병원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성태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구속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예상대로 복잡했어요. 성태의 도박 빚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잘 처리해서 희정이가 최소한의 재산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법원에도 함께 가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때로는 그냥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희정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말이에요. 정우야, 내가 이 결정을 제대로 한 걸까? 가끔 희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게 막막하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거야.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잖아. 저는 항상 희정이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있다고 말해줬죠. 몇 달 후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희정이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희정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아무도 너를 괴롭힐 수 없어.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희정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이 확정된 첫날이었거든요. 정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야. 희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희정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 정말 그랬어요. 희정이를 도와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거든요. 혼자 지내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 희정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성태와 함께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많이 작아진 공간이었지만 희정이는 만족해했어요. 작아도 내 공간이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곳이지. 새 집 정리를 도와주면서 희정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그 무렵 해남에서 광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희정이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새 집에서 목수 일을 계속하면서 희정이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처럼 지냈어요. 희정이가 이혼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희정이는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가끔 웃음소리를 들으면 대학 시절의 그 희정이가 떠올랐어요. 정우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희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행복하다는 말이었죠. 나도 행복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져.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친구가 아닌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40년이라는 세월과 각자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희정이가 제안했어요. 정우야, 내일 영산강변에 가볼까? 단풍이 예쁘다고 하던데.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영산강변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가는 나들이였죠. 11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희정이와 함께 영산강변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벽한 나들이 날씨였죠.
강변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희정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지네. 우리는 강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 집은 어떤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편안한 대화였어요. 정우야, 너무 고마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희정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뭘 고마워해. 나도 즐거운데.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희정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강변에 놓인 벤치에 앉아 쉬면서 풍경을 감상했어요. 붉게 물든 단풍들이 강물에 비쳐서 마치 그림 같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들이 하늘거리는 모습도 아름다웠고요. 정우야, 40년 전에도 이렇게 예쁜 곳에 같이 왔었지? 희정이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도 가을이었는데. 맞아. 그때 내가 내 손을 처음 잡았던 날이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으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었죠. 하지만 서로 손을 잡지는 못했어요.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강변길 중간쯤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죠. 정자에서 바라보는 강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기 앉으니까 더 좋네. 희정이가 정자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는 모습이 예뻤어요. 저도 희정이 옆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꾸 희정이가 더 신경 쓰였어요. 옆모습을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정우야, 희정이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응? 고마워. 정말로. 그리고는 희정이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희정이의 눈빛이 40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설레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그 표정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희정이의 손을 향해서 말이에요. 희정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우리 손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에요. 손끝이 살짝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지만 그 느낌은 여전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죠. 이상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느낌이야. 희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20대 때처럼 수줍어했어요. 64세가 된 지금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풋풋한 청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단풍과 어우러진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예쁘다. 희정이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예쁘다. 저는 노을이 아니라 희정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희정이가 제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름다운 강변 풍경, 따뜻한 손의 온기,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강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손에는 아직도 희정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강변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날의 감동에 빠져 있었어요. 희정이와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6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괜히 성급하게 굴어서 희정이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희정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이었죠. 마음이 들떴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응답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희정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상기되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우야, 며칠 전 강변에서. 희정이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먼저 말을 꺼내자 희정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희정아, 사실 나는 저도 말을 시작하려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게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희정이의 눈을 바라보니 그곳에 감정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정우야, 희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침묵한 후에 희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그동안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희정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급할 것도 없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 희정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64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어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희정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희정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해주었죠.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2달 후 저는 희정이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살자고 말이에요. 각자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다고 했죠. 희정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좋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광주보다는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곳이 좋을까? 제가 물어보니 희정이가 지리산 근처를 제안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 근처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마을에서 희정이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상상을 해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을 찾기 위해 여러 마을을 둘러봤어요. 하동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앞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뒤로는 지리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어때? 제가 물어보니 희정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곳이 마음에 든다고,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새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함께 골랐어요.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11월 말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첫날 밤 거실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리산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쳐 보였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희정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해낸 거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된 우리.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동군의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내는 날이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지만 희정이와 함께라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리산의 능선이 어둠 속에서도 웅장하게 서 있었고
작은 개울에서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야? 희정이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64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정우야,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희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4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손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희정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거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희정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우야, 희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응? 제가 대답하자 희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희정이의 뺨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녀의 피부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제가 물어보니 희정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눈을 살며시 감았어요.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시 20대의 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희정이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콤하고 깊었어요. 젊은 시절의 서툰 키스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이제 그만 방으로 가자. 희정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용기 있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64세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설레는 청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 희정이를 다시 안았을 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을 만끽했어요. 사랑해, 희정아. 나도 사랑해, 정우야. 그렇게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몸으로 확인했어요. 그 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40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희정이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웠어요. 희정이가 제 품에서 눈을 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잘 잤어? 응.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희정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도 기르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가끔은 지리산에도 올라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노고단에도 다시 가볼까? 희정이의 제안에 저도 좋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힘든 과거가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새로 이사 온 것을 환영한다며 마을 행사에도 참여해달라고 하셨죠. 희정이와 제가 부부라고 소개했을 때 이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데 보기 좋습니다. 이장님의 말에 희정이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지만 남들 눈에는 그냥 다정한 부부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따뜻한 날들을 이용해서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앞마당에 화단도 만들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 준비도 했어요. 모든 일을 희정이와 함께하니 즐거웠어요. 내년 봄에는 꽃도 피우고 채소도 길러보자. 좋아.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을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행복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니 특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희정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너무 행복해서 그래.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어. 그 눈물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둘 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마당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하얀 눈이 지리산과 우리 집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우야,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이보다 더 잘할 수도 없었어. 그렇게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희정이가 옆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려고 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64세에도 설렐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